1년 전에 한국의 컨테이너선이 미국 조지아에서 전복되어 해당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인 골든 레이오가 자동차 4,000대를 싣고 가다가 미 동부 해안선에서 전복됐습니다. 해당 지역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것은 전복된 배 안에 선원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어서였습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까지 투입되어 배 일부를 절단하고 나서야 한국인 선원 4명을 4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또한 차량 7,400여 대까지 적재 가능한 골든 레이오의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좌초시 환경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추측도 미국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골든 레이오가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일정 부분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초조해하는 국면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1년 만에 골든 레이오가 해체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시의 사고 상황과 더불어 한일 간에 어떠한 점으로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골든 레이오가 미국 동부 해안에 침몰될 당시 많은 이들은 해양 오염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혹시나 선체가 파손되어서 기름이 새어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미국 바다입니다. 미국은 과거 멕시코만의 원유 시추 시설인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영국 최대 석유사인 BP는 24조 원을 미국 당국에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현대차 브랜드가 침몰 사고에서 피해를 준다는 것도 신경 쓰이는 문제라 어떻게든 기름 유출은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30만 갤런의 연료를 싣고 있던 골든 레이오는 다행히 좌초되고 연료 유출이 없었고, 관계 당국과 현대 글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연료를 빼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량의 연료 유출로 타르볼 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료는 회수했기 때문에 다행히 천문학적 배상이나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름 유출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각종 환경단체를 비롯 관계 당국이 조지아 해역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현대 글로비스 측은 신속한 방지 작업을 벌이고 추가적인 유출도 막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해운사의 경우 최근에 모리셔스 사고에서 1,000톤의 연료유가 새어나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고 엄청난 양의 연료가 유출되었고, 일본은 사고 해역에서 처리반도 늦게 출발시켰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모리셔스라는 지리적 여건이 기름 유출 방지 작업 속도를 내는데 어려웠겠으나, 연료유 유출도 없었던 한국과 공교롭게도 최근 사고가 있었던 일본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세는 일본 선박 기름 유출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기름 유출에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은 물론이고 수십 종의 어류 및 산호초와 해변을 따라 조성된 맹그로브 숲까지 모두 망가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슈가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언급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골든 레이오의 해체 때문입니다. 골든 레이오는 좌초된 채로 1년간 조지아주의 미국 동부 해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실상 배를 수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를 조각을 낸 다음에 해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 안에 4천여 대의 차량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선박이 1년간 해양에 수천 대의 차를 싣고 있음에도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는 것에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모리셔스에 좌초된 일본 3대 해운사인 슈센 미쓰이의 화물선 와카시오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체가 두동강이 나버려서 모리셔스 당국은 배를 침몰시키기로 결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선박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화물선이 두동강 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는다면서 2017년에 미쓰비시가 건조했던 스텔라 데이지호 컨테이너선 역시 선체가 가운데가 부러지며 두동강이 났는데, 이번 모리셔스 선박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조한 선박으로 역시 두동강이 났다면서 대체 조선 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일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전합니다. 일본 조선 기술이 좋다는 말은 90년대 일본이 전세계 최고 조선업 호황을 맞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일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가격은 중국, 납기는 한국, 기술은 일본이라면서 조선업 기술만큼은 일본이 앞섰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름 유출에 배가 반동강 난 작금의 상황들은 과연 선주 입장에서 누가 기술이 앞섰는지 되묻게 하며 일본 배의 안전성도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배가 좌초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1년 이상 수천 대의 배를 싣고도 멀쩡하여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돼 강제로 뜯어서 바지선을 동원해 해체해야 하는 한국 배가
오히려 내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다양한 선사들이 한중일 가운데 결국에는 한국 배를 주문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납기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압도적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중국 SCS 조선에 세계 최대 LNG 추진선을 맡겼으나 작년 11월에 인도되었어야 할 선박이 아직도 인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약간 싸다고 중국을 해봤자 결국 한국에 안 한 걸 후회하게 되며 심지어 일본은 대형 LNG 추진선을 건조할 만한 도크조차 없는데 한국의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일본 업계의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골든레이오 관련해서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이 상당히 관련됐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골든레이오는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례적인 사고여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자초된 주 원인 중 하나로 일본의 선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의 브런즈윅 지역 언론은 주민 목격담을 인용해 골든레이오가 항구 밖으로 나갈 때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선사에 자동차 운반선이 근접했던 것이 사고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이의 에메랄드호가 갑자기 골든레이오에 접근을 했고 이에 선장이 급선회하다가 배가 기우뚱하며 복원력을 잃고 그대로 좌초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사고 해역은 배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본 선박이 골든레이오를 향해 운항했냐는 것입니다. 일본 배는 16노트, 골든레이오는 12노트로 운항하는 다소 빠른 속도였는데 항로를 보면 골든레이오가 위협을 느껴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며 화를 냈는데요. 당시 이 뉴스에 일부 네티즌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면서 2019년 7월경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려고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수출도 막으려고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고의성을 떠나서도 한국 수출 물량을 싣고 가는 배를 전복시킨 게 일본 배라는 자체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사고 원인을 떠나서 반도체도 막으려 하더니 현기차도 수천 대를 좌초시켰다며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일본 배인지 아니면 골든레이오가 애초에 평형수나 자동차를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서 밸런스가 흐트러진 문제인지 규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해안경비대 USCG의 키트페이스 대변인은 사고 당시 지나가는 선박들의 근접성은 틀림없이 조사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선사가 관련됐을 경우 일본 해운사의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영국 보험사는 조사 결과 후 일본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영국 보험조합에 최대 82억 달러 약 10조 원가량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확한 차량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당 5천만 원으로 가정해 4,000대를 전손 처리하면 약 2천억 원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선박이 무리하게 골든레이오에 접근해 왔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 원인은 일본 선사 측에 제기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일 간에 문제가 해양에서도 발생하며 끊임없이 다양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또 민폐를 하면서 바다에서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고 다닌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한국의 선박 운항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었으나 배는 한국 배이지만 도선사는 미국인으로 책임 소지가 한국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일본으로 밝혀진다면 배상을 떠나 다시 한번 해양사고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으로 골든레이오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영유권 주장이 없지만 한국의 여러 단체들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대부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작년에 종영을 한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성 부인 논란에 대해 말하던 중 해당 문제뿐 아니라 독도 역시 또다시 일본 영토라고 우길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맞받았죠. 우리도 대마도를 수복해야 할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강력하게 호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경상도의 지자체와 의회는 대마도 수복에 크게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고지도와 근대 지도 등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의회는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죠. 우리나라 땅을 당당히 되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울릉군이 전시했던 자료 중에는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국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모두 조선 영토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올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 위치, 시각, 지역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1811년 제작된 것인데요. 제목은 조선국 대주 아리아계산에서 보는 원견지도입니다. 조선국은 말 그대로 조선입니다. 대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당시의 대마도를 부르던 고유명칭입니다. 조선 조정에서 보낸 대마도 무사 임명장도 존재합니다. 대마도 사료관에는 조선의 왕이 내린 역대 무사들의 임명장을 수십 장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대마도가 조선의 일부였다는 건 명백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증거를 내밀기보다는 한국의 주장을 무논리로 반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리고안이라는 지도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막부가 가장 인정한 지도학자죠. 그가 만든 지도에 보면 대마도가 조선에 속하였으며 조선의 문물을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도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한글을 사용했던 흔적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백제소와 시족인 아비류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어의 원류가 2300년 전의 한국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근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은 명백한 증거가 많음에도 그동안 대마도를 사실상 방치해 두었습니다.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죠. 자신들의 땅도 아닌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대마도를 찾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평가가 완벽히 엇갈립니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일 인사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노력을 기울인 독재 정치가라는 악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가치평가는 차차 하겠습니다. 다만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기사도 여럿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마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3일 뒤인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마도는 상도 하도의 두 섬으로 돼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불법어업으로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관련 자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해인 1949년 1월 8일 연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한 것이죠. 일본에 정식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소식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마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1951년 미일 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는 일본령이 되었습니다. 발효일은 1952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발효일이 지나고 나면 국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인식될 수도 있었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약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표적인 미국통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는 해양주권선을 긋고 평화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평화선 안에서 어업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펄쩍 뛰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죠. 해당 평화선이 이승만 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함께 수행하던 미국 측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자 미국이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 이유는 한국 전쟁 휴전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노력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확실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 지배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대마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의 영토 분쟁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닥터 시사TV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들은 연이어 이오도 인근 바다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수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양 주권에 대해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정부의 정책과 외교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오도 말고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정렬비열도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영토 및 해양 주권 수호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게 매각될 뻔하는 등 여러 차례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렬비열도는 항구 시설이 설치되는 등 국가의 관리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영토를 더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